심판으로 뛸지 선수로 뛸지 거취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가 하면 대선일을 공고한 이후에도 정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고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실히 임하려던 것이 대선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님 출마하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 행사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은 사임하지 않겠지만 30일에 사임하겠다. 이런 상세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미국 갔다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요. 근데 이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의 일원이시고 부총리님이시고요.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출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가정을 갖고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부권 행사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일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주무부서 장관이 아니어서 그래도 부총리님이시니까 부총리님 견해가 중요하신 것 같고 저는 국무의원으로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일단은 내일 국무회의에 그게 올라가는 것조차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그런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인 정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헌법재판소 개정 법률안이잖아요. 지금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부총리님이 건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이 바로 국무회의니까요. 적절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하셔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나 민생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단은 가장 그 개인적으로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뭐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쉬운 측면도 많이 네, 경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저도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1분기는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 하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내세웠는데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이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79.4%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변화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 변화를 못 따라가서 어려운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맥락 자체는 그 얘기만 한 것이 오해입니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영업자에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현금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부채에 누적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목소리 듣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에 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각종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정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조 3,700억 원 규모를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상생 페이백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현금 살포, 뭐 지역 화폐 이런 것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더 정부 예산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상생 페이백이고요. 상생 페이백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부총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일정 규모 이하의 그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할 경우에 소비의 뭐 20% 소비 증가의 20%까지 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페이백을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것도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총리님도 설명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 제도 때문에 소비 진작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더 사용을 했어야 하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어디에 쓰면서 여기 이거 내가 이번에 상생 페이백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효과가 그렇죠. 큽니다. 영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그래서 대한 상생이라고 소비를 하는 거 늘려서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원하는 방법이 오로지 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전체 소상공인 중에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네, 아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가입률이 네. 1.5%밖에 안 됩니다. 뭐 그걸 확산시키는 그러면 내가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전체 소상공인 중에 1.5%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상공인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민생경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저는 부총리님이 제대로 설명 못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